안녕하세요. 저는 최금자입니다. 올해로 77세가 되었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죠. 그 시절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 바빴어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잖아요. 물건이 들어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고, 손님이 많을 때는 저녁 늦게까지도 가게를 닫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어요. 힘들어도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일구어온 삶 덕분에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가게에서 번 돈으로 자식들 교육에 힘썼고, 그들이 잘 자라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죠.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우리 집은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가족끼리 모여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꿈을 키웠어요. 자식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독립한 뒤에도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남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이 심해지더군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파킨슨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병명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은 점점 몸이 굳어갔고 가게 일도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돌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이렇게까지 큰 고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처지일이었어요. 남편의 몸이 점점 더 굳어지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가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그게 저희의 하루였죠. 자식들이 찾아올 때면 남편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픈데도 저는 자식들이 우리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대신해 자식들을 챙겨주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들이 우리 곁에 있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자식들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큰딸은 멀리서 사는 핑계로, 작은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로는 자식들이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죠. 그나마 자주 오던 막내마저도 일이 바빠졌다며 연락이 줄어들더군요. 그때마다 남편은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다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자식들의 무관심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모였는데 처음엔 서로 슬퍼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큰딸이 저에게 다가와 장례비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남편이 떠난 날이었는데 장례비 문제를 먼저 꺼내다니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큰딸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장례비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작은 아들은 부모님을 더 자주 돌봤다며 자기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죠. 자식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관이 놓여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없는 실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식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믿고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실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유산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쌓아온 재산이니 남편이 떠난 지금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본 자식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끝나기도 전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떠올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불안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자식들이 그 재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제 앞에서 유산 문제를 먼저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어요. 장남은 나름의 이유를 대며 유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장남은 자신이 장남이니 유산의 상당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유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저 그가 마음이 조급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남의 태도는 점점 더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산을 당연히 자기 몫으로 챙겨야 한다는 듯이 말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 일을 제기하면 화를 내리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장남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장남이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이었죠.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유산을 빨리 나눠 달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제 슬픔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돈에 집착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향한 배려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저의 기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유산 문제를 언급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함께 쌓아온 재산이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재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탐욕에 휘둘려 갈등만 키울지에 대해 말이죠.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서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딸들마저도 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큰딸이 찾아온 날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쌀쌀한 저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유산을 먼저 챙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의 얼굴에 비친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딸이 그렇게 유산을 요구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을 하나 사야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맑고 쾌청한 날씨였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저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은커녕 그저 조급한 마음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집안이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유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가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장남이니 가장 많이 가져야 한다고 우기고 큰딸은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하니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작은 딸 역시 자신도 필요한 것이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회의는 결국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가족이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가족의 의미와 가치가 그 순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 회의가 실패로 끝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지만 집 안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외로웠어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슬퍼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남편과 제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그 결정이 너무나도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남편과 함께 쌓아온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이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도 서로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쓴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죠. 저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늘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이란 건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닌 마음이야. 그 말을 떠올리면서 남편이 생전에 기부하던 단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식들에게 모든 유산을 나눠주는 대신 남편과 제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창원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날씨는 유난히 맑고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니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남편의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유산을 자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생전에 기부하던 단체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남편이 늘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남편이 생전에 기부하던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혼자서 조용히 웃었어요. 자식들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마도 제가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나눠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서명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는 그 서류에 정성껏 서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결정한 대로 남은 여생을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산 문제를 모두 정리한 후 저는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차가웠지만 집안은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식들 앞에서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저를 노려보더니 왜 그리도 적은 금액을 주느냐고 따졌습니다. 다른 자식들 역시 저마다 불만을 드러내며 크게 반발했어요. 저는 이미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항의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식들이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자식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크게 분노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큰아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했고 며느리는 저에게 화를 내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딸들 역시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비친 배신감과 분노는 저를 잠시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제 결정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를 내고 저를 설득하려 해도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날 저는 자식들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에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제 눈앞에서 선명하게 떠올랐고 저는 그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문을 나서며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이죠.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실망이 스쳐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이 집에서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결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집에서 혼자 지내며 이제는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집 안은 고요하고 바깥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는 이 순간이 제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가끔씩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과 그로 인해 느꼈던 배신감에 비하면 이 고독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집에서의 조용한 삶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가끔씩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곤 하죠. 이 사연을 적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더라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은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깊지만 저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조용한 일상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되새기며
저는 앞으로도 평온한 삶을 지켜갈 겁니다. 이 사연을 읽는 분들도 부디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